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2017년 2월 28일 특검 수사기관 마지막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특검은 특검법 제12조 사건의 대국민 보고 규정에 따라서 특검 출범일부터 지금까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사실 이외에 수사 과정에 대하여 정례 브리핑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동안 특검 브리핑에 관심을 가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이 정례 브리핑이 끝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는 이미 끝났지만 아직도 더 중요한 공소 유지가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특검이 제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 특검도 열심히 하고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실수도 많이 했는데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날에 무한 영광 있기를 기원하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특검의 마지막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예. 방금 저희가 이제 마지막 브리핑 이규철 특별검사의 이 특검법에 수사 과정 브리핑을 넣었던 게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사실. 네, 그렇죠. 법으로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수사 과정을 중간에 이야기한다느니 뭐 기타 자본들이 굉장히 나올 수 있었거든요. 법에 넣어버렸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굉장히 앞으로 특검 다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예. 브리핑 사항을 특별 검사를 한다는 게 사실은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첫 특검이 언제인 줄 아세요? 조폐공사 그때 아닌가요? 기자가 맞군요. 예. 그게 저는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조폐공사 파업을 했는데 그 파업을 술자리인가 그랬을 거예요. 당시 공안부장이 저 파업은 검찰이 공안 조성을 위해서 유도한 거야. 예,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네. 그랬죠. 예. 그렇게 말을 하자 갑자기 수사 대상이 검찰이 된 겁니다. 원래 사건을 검찰이 수사해야 되는데 수사 대상이 검찰이 되니까 그러자 이제 미국에 있는 특검 제도를 우리도 도입해야 된다고 해서 특검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가장 지금 특검 말고 그 이전까지 가장 유명했던 건 삼성 특검이죠. 김영철 변호사가 네네. 내부 공헌하면서 시작된 그때는 지금보다 2배의 크기였어요. 40명이었고 그리고 90일 했고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4조 몇천억을 차단했어요. 근데 참 그 차명 계산을 찾아냈는데 그 차명 계산이 이 특검 덕분에 합법화됐죠. 그렇죠. 네. 이건희 회장의 공식적인 재산이 됐죠. 네, 삼성에게 큰 도움을 준 특검으로. 삼성의 힘이죠. 삼성의 힘. 그 이후 최근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만 해도 BBK 특검이 있었고. 네, 디도스도 그렇죠? 있었고요. 디도스 내곡동 사저. 예. 네. 가장 최근에 두 특검인 디도스 내곡동 사저 특검 둘 다 제가 이 특검 출범에 결정적인 기여 혹은 관여를 한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대곡동 사전은 주진우 기자의 특종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서 했겠어요. 예. 저랑 같이 만났어요, 그 사람. 예. 하지만 그 특검도 다 면접원 주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특검 해봐야 뭐 소용없다 이런 얘기 많았죠. 예, 심지어 그 건 같은 경우에는 한 건이었거든요. 원포인트라고 네.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14건 플러스 알파입니다. 14건 하다가 인지된 사건까지 한다라는 네. 건데. 디도스 때는 신의 영역이다 하고 끝났고. 예, 윗선을 앓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 예. 내곡동 사저 특검도 아무도 벌을 받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번 특검이라고 별 수 있을까 했는데 이게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한 것도 최초고 그리고 특검 본연의 의미가 이제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검찰이 뭐 결국 정부기관이니까요. 그런 의미를 완전히 살린 최초의 특검. 정말 제가 보기에는 기립박수를 받아야 된다. 네. 저희 제작진도 그렇지만 맨날 박수 치거든요. 네.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기립박수를 받아 마땅한 특검이었다고 생각하실 거고 이게 이제 큰일이에요, 큰일. 앞으로 모든 특검은 이제 이 특검하고 비교가 될 거예요. 니네는 왜 그러냐. 그리고 특검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회자되겠죠. 어떤 기준을 마련했어요. 기준. 특검은 이 정도는 해야 한다 하고 기준을 팡 만들어버렸죠. 예. 이런 특검이 연장되지 않으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역사적으로 죄를 짓는 거다. 정세균 의장의 정치적 결단 대단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특검 이야기 계속 정리해 볼까요? 예. 네, 박 대통령이 헌정상 처음으로 뇌물죄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어제 특검이 종료되면서 발표한 건데요. 원래는 시한부 기소 중지 검토도 했었는데 기소 중지하지 않고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입건해서 넘기겠다라는 거죠. 원래는 기소 중지 상태로 종결을 하겠다고 했는데 좀 차이가 있어요. 저도 이제 물어봤는데 검찰 출신 분들한테 그러니까 법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데 실무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상징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뭐냐면은 이 기소 중지라는 건 수사를 다 하고 이제는 기소 단계만 남았는데 지금 당장은 하지 못한다. 그 행방불명이든 혹은 해외에 있거나 네, 예, 혹은 그렇죠. 해외에 있거나 대통령이어서 불소추 특권이 있거나 예, 예. 그래서 당장은 못한다 이건데 이렇게 피의자로 입건만 하는 거는 수사가 계속 이어진다. 근데 바로 할 수 있죠. 예. 네, 검찰에서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특검 연장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기대를 안고서 이렇게 한 게 아닐까. 예. 이게 이제 오픈 결말이거든요. 영어로 치면. 그래서 출국 금지도 하지 않은 게 아닌가. 만약에 기소 중지였다면 출국 금지까지 하고 제가 보기에는 했을 것 같은데. 자. 이 팀이 어쨌든 수사를 계속하면 저는 웬만한 비리는 결국 다 밝혀질 수 있다. 전망하는데 어쨌든 시한부 기소 중지가 아니라 입건만 했어요. 나쁜 게 아닙니다. 예. 자, 관련 그 특검이 1차적으로 어쨌든 우선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종결되면서 내놓은 몇 가지 결론들 중에 짚어볼 만한 게 또 뭐가 있어요? 예, 또 어제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 공모 뇌물액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 433억 원에 달한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비덱스포츠에 준 돈은 78억 가량인데요. 그 전체 규모는 213억이고요. 또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해서 204억, 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해서 216억 해서 총 220억으로요. 이렇게 해서 뇌물 금액이 나오게 된 거죠. 뇌물이 이 정도 되면 말이죠. 그 이 사태 초기에 여러 번 언급했었지만 뇌물액이 1억이 넘어가면 10년 이상이거든요. 네. 이 정도 되면 거의 뭐 무기징역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액수긴 한데 예, 유죄가 인정되면 그렇죠. 유죄가 인정돼야 예. 되는 거죠. 예. 공소유지도 굉장히 큰 산입니다. 특검 입장에서는요. 맞습니다. 예. 공소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3부에 김경진 의원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 공소유지가 왜 중요하냐. 공소유지라는 단어도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듣기 어려운 이야기죠. 예, 낯선 말입니다. 공소유지가 뭐야 이렇게. 근데 이게 저는 맨 초반에 나왔던 뉴스지만 삼성전자가 비대기에 200억 원대 컨설팅 계약했다. 그렇죠. 아주 초반부터 나온 얘기예요.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이거 단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탄핵 사유라고 보는 게 비덱스포츠는 최순실 정유라가 100% 소유한 회사예요. 예, 그렇죠. 정유라 씨 승마 관련된 회사입니다. 승마 지원요. 소유주가 최순실 정유라 100%예요. 이런 아주 생긴 지 며칠 되지도 않은 거거든요. 예, 계약할 때 그랬죠. 예. 그리고 사무실도 없었어요. 그리고 최순실 정유라 씨가 뭐라고요. 근데 삼성전자가 200억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단독으로. 이런 회사가 있다는 사실도 알기 어렵죠, 사실은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회사를 독일까지 날아가가지고 200억대 계약을 삼성전자가 왜 해요? 2억도 아니고 2억도 하기 힘들어요. 2천만 원짜리 계약도 안 해줘요. 대기업하고 한 번이라도 일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것만 따져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많은 사건과 너무 많은 액수가 등장하니까 오히려 이제 둔해졌는데 요 사건 하나를 파고들어서
탄핵시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400억대를 줬다. 예. 그걸 뇌물로 이제 본 거고요. 네네. 대신 삼성이 얻은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15년 7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으로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해서는 8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챙겼다라는 게 특검 수사 결과입니다. 이거는 이제 특검이 이제 과장하지 않으려고 오버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결과고요. 언론에 따라서는 조단위를 얘기하고 네, 그렇게 나오기도 하죠. 전문가들은 이제 아무리 낮게 잡아도 최소 8천억 원 된다라고 이제 특검이 수사 결과를 낸 거고. 예. 네, 대신에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에는요. 최소 1,400억 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낮게 잡은 거죠. 이것도 뭐 4천억대에서 조단위를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삼성은 엄청 이익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엄청 손해를 봤고 그리고 최순실은 몇백억을 챙겼다는 거죠. 예. 이 관계만 봐도 어떻게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나 모르겠어요. 주고받기죠, 정말. 예. 거래죠, 거래. 예. 당연히. 400억 주고 몇천억 챙겼으면 이거 얼마나 큰 장사입니까? 자, 다음 수는요. 네, 관련해서요.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한테 사업계획서 건넸는데 그것이 비문과 오타투성이었다라는 내용도 근데 뒤늦게 좀 이렇게 큰 나왔습니다. 돈을 받아내는데 예. 이 건네줬던 사업 계획서는 실제로는 아니 대기업하고 한 번만에 이래 보면요 1,000만 원, 2천만 원만 받아내려도 사업 계획서가 정말 빵빵해야 돼요. 그렇지 만나기도 쉽지 않은 데다가 사업계획서. 못 만나죠. 예, 사실은. 예. 예. 근데 이 사업 계획서가 뭐 재벌 회장한테 줬는데 2장짜리고 뭐 2장짜리인데 그 안에 뭐 오타가 난무하고 뭐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세히 전해주세요. 예,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요. 관련 계획서 대기업 회장들이 받아낸 계획서를 보면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다소 이상하더라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영재센터의 영재 선수는 초등학생이라는 정해진 규율이 있어서 올림픽 선수를 발굴하기엔 사뭇 어려운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정해진 규율에 있어 올림픽 선수를 발굴하기 사뭇 어려운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주술이 안 맞죠? 이 시적 허용에 가까운데 이거는. 그게 어쨌든 이런 내용들로 차 있는 계획서를 주고 그것도 이제 재벌 회장들에게. 예, 오타도 있습니다. 선수 출신 지도자라고 써야 되는데요. 선수 출진 지도자라고 써놨습니다. 거기 뭐 오타 그거 말고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이 그 최순실의 꼭두각시라고 불리기에 합당한 일을 한 건지 드러나는 거죠. 이게 읽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예. 그 최순실 씨는 또 얼마나 허접한 수준으로 재벌의 돈을 털었는지도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털었어요. 이거는 그냥 요식행위였다는 거죠. 예, 주면 돈 주는 거죠. 예. 입금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주장대로 훌륭한 회사, 뭐 기술, 사람이 있어서 소개했을 뿐이다 하면 최소한 그 계획서는 읽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야 훌륭한지 아닌지 본인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내용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재벌들한테 무슨 빚쟁이 청구서 내밀듯이 내민 거예요. 대통령이란 이유 하나로. 내용이 이렇다는 겁니다. 아니 이제 해먹어도 말이죠. 우리가 이제 깜짝 놀라는 거 있잖아요. 와 대단하다. 적어도 대통령에 걸맞는 수준, 규모, 그런 걸 생각할 텐데 이게 뭐 오탄하고 뭐 비문이 있고 말도 안 되고 2장짜리에다가 허접한 이런 걸로 뭐 수백억씩 뜯어냈다고 하니까 저는 불법을 따지기 이전에 너무 부끄러워요 이게. 막상 받아든 재벌 회장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재벌 회장이 이게 읽었겠어요. 밑에 줬겠죠. 실무자들. 네. 예. 주긴 했겠지만 실무자 선에서 막 비웃었겠죠. 물론 이런 걸 가지고 몇백억을 내야 합니까 이렇게. 이게 조폭도 못 되고 동네 양아친구예요. 이런 2장짜리에 막 말도 안 되는 말 써가지고 이게 뭡니까? 정해진 규율에 있어 올림픽 선수를 발굴하기엔 사뭇 어려운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하여튼 요 문장이 들어간 걸로 삼성전자한테 받았던가요? 예, 삼성에다 돈을 달라고 했죠. 그래서 16억 받았어요. 예, 한국 동계 영재 스포츠 센터 관련된 겁니다. 160만 원도 안 주겠습니다. 저 같으면 이런 계약서 2장 들고 보면 그렇게 사기를 친 거예요. 사기죠 뭐. 예. 사기를 치고 공범이죠 또 재벌도 이렇게 해서 이득을 얻어냈으니까. 네, 그렇죠.
삼성까지만 수사가 가지 못했는데요. 원래 SK, 롯데까지도 수사가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많았고요. 검찰로 그 수사는 이첩이 됐습니다. 예, 그 수사를 이제 검찰이 한다는 게 걱정인데, 예. 여하간 큰 덩어리를 봤을 때 이런 수준으로, 예, 검찰, 특검에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법정에서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지겠죠. 네. 공소 내용을 이제 언론에 다 밝힐 수가 없어서. 예, 그렇죠. 당장은 3월 6일 날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할 때도요. 조금 더 새로운 내용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몰랐던 내용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가요. 어제 보수 성향의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 집 주소 이야기하고요. 게다가 단골 미용실과 숫보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난 24일에도 박영수 특검의 집 주소를 공개하고 그 앞에서 야구방망이 시위도 했었거든요. 저는 이게 말이죠. 이게 단순히 이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차원이 아니라, 월요일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집회와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를 만들면서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서 애국 영화에 지원을 해라 이런 얘기가 김영환 다이어리에 있죠. 업무 일지에. 그런데 그 결과로 그런 지원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는 사무실. 네네. 그 사무실과 그런 의혹을 받는 영화사의 사무실이죠. 예. 사무실과 이 친박 집회하고 연관된 단체들 그리고 지금 주요한 그 대통령 측 피고인들을 그 변호하는 변호사들 하고 연관된 단체들 친박 단체이자 예를 들면 정호선 비서관을 변호하는 변호사들 이렇게 연결된 곳의 사무실. 네, 뿐만 영화사 아니라 사무실. 가짜뉴스 생산지로 의심받고 있는 곳까지도요. 노코들의 사무실. 예. 다 같은 건물에 있었다는 걸 우연히 발견했잖아요. 취재하다가. 그래서 이거 그러면 청와대에 어떤 지시를 받고 화이트리스트로 지원받은 영화사도 거기 있고 단체도 거기 있고 집회 관계 단체도 거기 있고 가짜뉴스 단체도 거기 있습니다. 이거 단일한 컨트롤 타워 안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게 너무 자연스럽죠. 합리적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집회에 그 최선봉에 서 있는 분이죠. 예, 자유청년연합. 이분이 박영수 특검 집 주소를 공개했었거든요. 예, 지난 24일에 그랬죠. 근데 어떻게 하면 집 주소는 알 수가 있어요. 기자들도. 네, 아파트 정도까지는 알 수 그렇죠. 있습니다. 재산 공직자들은 재산 공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정확한 동호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취재의 영역입니다. 이거 어려워요. 예. 기자들도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근데 보수단체 대표가 이 동과 박 특검의 호수 얘기를 하고요. 또 박 특검이 어디에 멤버십이 있는지, 어디 사우나에 가는지, 그 사우나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 다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기자들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게다가 이번에는 이제 이정미 재판관이요. 네, 재판관에 대해서 어디 미용실에 자주 간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건 사찰 정보거든요. 이건 정보기관 수준에서는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의심하는 겁니다. 더더욱이. 이 오늘도 이제 시청에 친박 집회했을 텐데, 다른 병 다 제외하고, 그냥 무대 음향, 영상 장비. 네네. 제가 이제 주말에 가서 볼 때마다 정말 대규모거든요. 저게 견적이 얼마나 나올까요? 전문업체한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요 안에 있는 광화문 시청을 중심으로 시청 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그 장비만 얼마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랬더니 견적을 저한테 얘기해 준 게 2억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몇 번 했습니까? 지금 10번이 넘어요. 그것만 해도 수십억이에요. 이 비용이 다 어디서 나왔나? 굉장히 의심스럽다. 컨트롤 타워도 의심스럽고 비용의 출처도 의심스럽고. 예. 예, 저도 지난주에 한 전직 보수단체 대표가 고위직 출신과 통화한 적이 있는데요. 억 원대가 든다라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업체한테 물어봤어요. 업체한테. 이런 일 전문을 하는 업체한테 쭉 보더니 바로 견적이 나오죠. 자기들 일이니까. 2억대 최소 들겠다고. 근데 이거는 다른 비용 다 빼고 그냥
거기 세팅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이거나 뭐 버스 다 빼고 나서 이 영역이 계속 취재 대상이다. 네, 굉장히 의심이 많이 든다. 컨트롤 타워 있는 거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업무 스타일로 보면 말이죠. 오랫동안 밝혀져 왔지만 문고리 3인방, 최순실, 정윤회 이런 탄탄한 그 비선 라인으로 움직였단 말이죠. 그 비선 라인이 아닌 시스템 라인은 비선 라인이 만들어준 거를 토스해서 실행하는 조직으로 썼지 실제 중요한 일들은 비선 라인과 대포폰으로 다 있단 말이죠. 네네. 근데 문고리 3인방이 지금 작동을 안 해요.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없어요. 잡혀갔잖아요. 그러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 플러스 문고리 3인방 역할을 할 사람이 누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혼자 다 전화 오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누가 할까요? 오랜만에 너는 누구냐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누가 할지 저는 궁금해요.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누군가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이런 정보들이 막 나오고 이런 집회가 이런 돈이 들어가서 비슷한 사무실 다 모여서 할 수 있겠나 이런 일들을 의심이 듭니다. 대단히. 탄핵 그 심판과는 무관하게 이 영역은 계속 취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시간이 제목 정도 한두 개를 읊을 수 있을 시간 정도 되네요. 예. 네, 박 대통령이 어제 박사모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사모 단체 회원들이 응원 편지를 보내자요. 거기에 대한 답장 형식인 겁니다. 고마우시겠죠. 네, 당연히 그거 뭐 고마운 거는 박 대통령 입장에서 참 고마울 수밖에 없죠. 그거는. 근데 시점이 참 공교롭게요. 오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 열리잖아요. 예. 격려한 걸로 보이는 거죠. 많이 나오라고 하는 예. 격려이기도. 예. 박 대통령이 한 가지 뛰어난 점은 그 타이밍, 정치적 타이밍 잘 잡아서 메시지 정확하게 누군가가 만들어주면 그걸 가지고 전효옥 씨의 표현에 하면 인류 배우처럼 읽어낸다. 연기하고. 제 표현이 아니고 전효옥 씨의 표현이에요. 인류 배우라고. 자, 여기까지 할까요? 네네. 네. 오늘 근데 끝나고 집회 가십니까? 예, 제가 다리를 좀 다쳐서. 아, 그렇죠. 예. 지금 다리가 불편해요. 예. 오른쪽에. 기부스인가요? 아, 예, 반깁스 상태인데요. 저희 후배 기자들이 나갈 겁니다. 예. 네, 저도 오늘 방송 녹화가 또 하나 있는데 예. 끝나고 나서 저녁 때는 고기를 먹으러 갈 생각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예,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 걱정하다가 당 걱정하다가 이제 탈당 걱정하다가 이제 신당 걱정하고 있는 분입니다. 아니 저희가 또 쪼개지라고요? 걱정이 끊이지가 않는 바른정당의 이해훈 게다가 이제 최고위원이 되셨어요.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이 전국이 이제 시끄러워요. 여의도가 시끌시끌 들썩들썩해요, 그죠? 원래 시끄러웠지만 뭐 최대로 시끄러운 것 같아요. 점점 시끄러워져서 유사일에. 앞으로 한 2주 후면 더 크게 시끄러워지겠죠. 예, 결론 나면. 그렇게 되면 여의도가 시끄러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는 어쨌든 승복한다는 게 입장이니까 예. 광화문이 시끄러워지겠죠. 또는 대한문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시끄러워지긴 할 텐데 물론 뭐 탄핵이 인용되면 촛불 집회가 한두 번이 더 있을 수는 있어요. 제가 보기엔. 예. 그러니까 뭐 성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앞으로 남은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잦아들겠죠. 예. 예. 잦아들고 이제 지켜보겠죠. 대선도 이어지니까. 근데 이제 태극기는 더 불어나겠죠. 저는 더 불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더 불어나지는 않을지 몰라도 더 네. 극렬해질 수 있어요. 소수가. 이게 이제 권력에서 내려가는 순간.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 굉장히 보면 또 동성애 약하잖아요. 예. 누군가가 이렇게 좀 불쌍해진다. 뭐 이러면서 아주 그냥 왜 이렇게 동성애 약한지.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집회의 조직성 또는 뭐 동원 능력 또는 뭐 일사불란함은 사라져서 집회 동력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네. 오히려 이제 소수가 극렬하게 그럴 수 야단을 있겠죠. 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만약에 기각된다면 만에 하나 상상하기도 싫지만
바른정당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의원직 총사퇴를 국민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만약에 기각이 되면 저 그날부터 실업제 되니까 뭐 간혹 차라도 좀 사주세요. 총사퇴를 제가 정치권에서 최근 20년간 몇 번이나 봤지만 한 번도 총사퇴한 적은 없고요. 아무도. 아마 전제 조건이 충족이 안 됐나 보죠. 그리고 총사퇴가 문제가 아니라 네. 당 해체까지 얘기했잖아요. 예. 아니, 의원들이 하나도 없는데 뭐 당이 살아남겠습니까? 자 이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저희는 어쨌든 보기로는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주 심각하고 중대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 국민의 80% 그렇게 생각하는데 헌재 재판관을 전 국민의 80% 기준으로 분포를 맞춰서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죠 거기에. 예, 특히 보면은 과거 이제 판결 사례나 이런 거 보면 걱정되는 분들이 좀 있죠. 자, 그 얘기는 이제 우리끼리 해봐야 소용없고. 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끼리 해보면 소용 있는 이야기 중에 최근에 김문수 요 집회에서 얘기하는 게 생각나는데 김문수 전 도지사는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최선봉에 서 계신 거예요 갑자기? 아니 뭐 탄핵 기각론에? 제가 그분 속에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네. 그냥 이렇게 밖에서 관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왜 저럴까 하면 가능성이 제일 높은 시나리오는 이제 보수가 후보가 없다. 특히 이제 지금 태극기 방금 부대가 뭐라고 하시려다가 네. 그냥 단어가 실수로 나온 거죠? 제가 뭐라 네, 그랬죠? 무의식 중에 나오신 게 있어요. 네, 자 계속 해주십시오. 아, 걱정되네요. 네. 근데 이제 막 태극기 부대가 네. 지지할 후보가 없다. 뭐 한교안은 못 나오지 않겠느냐. 저렇게 권한대행을 만들면서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가장 많은 1차 책임자가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무주공산을 나오겠냐. 선점하려고 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저러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해가 근데 안 되는 그러다가 기각돼 버리면 인용돼 버리면요. 그러면 정치적 생명이 다 함께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완전한 배팅인데 정치 생명을 건. 나는 반대했지만 된 건 어떡하냐 이렇게 나오겠죠. 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까지 나설 줄은 몰랐어요. 아니 시국회의 우리 와서 탄핵해야 된다고 탄핵에 반드시 돼야 된다 당까지 나가자 제일 앞줄에 계셨는데 그랬죠 분명히. 예 그게 며칠 지나고 나서 갑자기 저쪽 제일 앞줄에 가 계시니까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때 왜 안 나오신 거예요? 다 저도 기억나는 게 가장 적극적으로 탈당과 탄핵을 주장했던 의원 중에 한 분이었고 네. 의원 전 시국회의에 제일 많이 나오셨죠. 제일 많이 나왔죠. 예 저보다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 초광성인데 말이죠. 그래서 다들 같이 탈당하는 거구나. 과거의 성향으로 보나. 친박도 아니잖아요. 게다가. 예. 친박을 코스프레를 좀 하시긴 하셨죠. 왜냐하면 예. 총선 전에 이럴 때 보면 아니 대구에 수성구에 꽂아주는 거는 친박으로 전환 안 했으면 꽂아주나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정치 이력 전체를 보면 그렇죠. 예, 진성 친박이라고 할 수 친박으로 있는. 산 거는 아주 몇 개월이고 뭐 총선 때 잠깐 그랬다고 예, 치더라도. 반박으로 사신 예. 게 뭐 십수년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왜 탈당을 안 했고 왜 이렇게까지 나설까? 바른정당 내에서의 분석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수의 태극기 부대가 떠밀어주는 후보가 되려고 저런다. 이성을 상실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거 말고 무슨 내막은 없어요. 그거는 나중이고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왜 바른정당에 합류를 안 한 거죠? 바른정당 합류를 안 할 때도 뭔가 이렇게 그런 계산을 한 게 아니냐. 바른정당에 나가는 것보다 남아있는 게 보수의 후보가 될 수 있다. 유승민도 나가고 김무성도 나가고 오세훈도 나가고 남경필도 나가면 그럼 난 남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체적인 분석입니까? 네. 당에서 저희가 김문수 전 도지사하고 인터뷰를 여러 차례 해보려고 시도했는데 안 하셔가지고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이제 많은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쭉 가면 반대로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반대로 가는 게 그래도 내가 나머지 진영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서 사실 이제 새누리당 옛날 기준으로 보면 그때 웬만한 후보들이 다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남기고.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나오면 내가 남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같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인데 말이죠. 저 대구 가실 때부터 다들 지금 정상이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 많습니다. 꼭 김문수 전 도지사에게 반론의 기회를 저희가 드릴 테니까 저희 네. 인터뷰 좀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제가 정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네. 지금 분석이 일반적으로 그렇다고요. 당의 분위기가 당뿐만 아니라 여의도 전체에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일부 태극기 부대를 제외하고는.
그 강성 발언 연결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에는 연락해본 지 오래됐는데 과거에 굉장히 친했었거든요. 예.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그분이랑 어떻게 친할 수 있어요? 이분이 또 사석에서는 재밌어요. 정치적으로는 한 번도 교집합이 없었지만 네. 사석에서도 재밌습니다. 네. 어머나. 사적으로 제가 의원님하고도 가까웠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분과 친한 분을 처음 봐서 그래요. 이분이 그 혼자 놀죠 보통. 네, 그래서 그분과 친하다는 분을 제가 지금 54년 평생에 처음 봐서 그래요. 저는 저 끝에서 저 반대쪽 끝까지 다 대부분 아는 사람과 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대단하십니다. 네. 제가 여태까지 우리 당내에서도 그분과 친한 분을 못 봤는데. 이분이 이제 혼자 노는 분이죠. 네. 제가 이게 표준어인데 이 단어보다 정확한 건 없어서 제가 처음 이분을 인터뷰하고 신문에다 이렇게 썼거든요. 독고다이 홍준표 이렇게 썼어요. 그 이후로 이분의 별명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네. 예, 이렇게 파도 없고요. 일종의 별명이 아일랜드예요, 저희는. 파도 없고요. 계보도 없고요. 혼자 계세요. 혼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공격하세요. 마음에 안 들면 막 공격하죠. 예. 마음에 안 드는 거는 하여튼 모든 사람이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대부분 마음에 안 들어요.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 아니 개인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칭찬은 잘 안 하시고. 네. 자 어쨌든 이분이 또 갑자기 어젠가요? 이거 굉장히 심한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1등 후보 대장은 뇌물 묻고 자살하는 사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칭하고 지칭한 거죠? 그리고 1등 후보는 이제 문재인 네. 전 대표를 지칭한 건데 이게 너무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간 표현이거든요. 아니 근데 뇌물을 먹고라는 거는 그래도 법조인 출신이고 검찰 출신이신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종료가 됐기 때문에 기소도 안 됐고 확정 판결이 안 났는데 이렇게 뇌물 먹고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지만 이게 사실관계를 떠나서 이거는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아니 본인은 어차피 예. 소위 말하면 진보 진영은 지금 포기한 거 아니에요. 자기 늘 보면 갈라치기를 잘하시죠. 그 특기죠 이분이. 예. 예. 그리고 얻을 표만 확실히 없겠다. 내가 난 태극기만 바라보면 된다. 이런 거 아닐까. 저희가 이제 홍준표 지사하고도 이제 인터뷰를 요청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은 하고 해명을 들을 생각이긴 한데 이 얘기를 들은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이나 혹은 주변의 정치인들의 반응은 어때요? 저 사실 죄송한데요.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다른 의원들 얘기를 들어볼 시간은 없었지만 제가 이걸 지금 딱 보고 야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이건 인간적으로 예. 너무한 거죠. 정치를 예. 떠나서. 아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망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잖아요. 도리와. 근데 이거는 설사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저는 예의 어긋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첫째 사실도 아니잖아요. 자, 확정되지 않은 걸 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 그럼 또 이제 또 화제의 인물이 될 수 있는 분들 제가 또 여쭤볼게요. 물론 정세균 의장이 최종적으로 이 문제는 풀어야 됩니다. 직권상정이라고. 근데 정세균 의장이 이것이 여야 합의 사안이라서 직권상정하지 못한다고 언론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앞단에서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법사위 만장일치가 원칙이라고 원론이라고. 왜냐하면 김진태 의원이 간사라서 자유한국당에 김진태 의원이 절대 반대하니까 그 한 부분의 절대 반대 때문에 법사위가 여야 합의가 안 됐다고 법사위 통과를 안 시켜주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거든요. 비슷한 거예요. 이유는 원론에 맞지 않다. 우리 국회가 원론대로 안 한 적이 참 많은데 이번엔 다들 원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 네. 국가 변란, 전쟁 이런 거 포함이죠. 그다음에 천재지변 해놓고 등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대통령이 없는 사태가 비상사태가 아니면 언제 비상사태가 되나요?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 의미는 그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권상정으로 뭔가 법안을 올릴 수는 있지만 비상사태라고 아무 법안에 올 수는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니 그 비상사태를 해결하는 게 특검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비상사태를 그럼 누가 어떻게 해결하는데요? 이 비상사태를? 자, 그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인터뷰를 하거나 네. 또는 직간접으로 물어보겠는데 제가 이제 바른정당 입장에서 바른정당 입장을 묻고 싶은 부분은 또
정세균 국회의원장도 물론 법사위만 통과시키면 하겠다고 해요. 근데 법사위가 안 되니까 문제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지기 싫고 네가 네. 책임져라 아니에요. 그렇죠.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여야 합의가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하는 서로 건데. 핑퐁을 치는 거죠. 맞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고 쟤 때문이야 이러면서. 자, 그런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인이 얘기해왔던 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야 합의가 되어야 되고 이제 더 이상은 날치기가 없어야 되고 뭐 신사가 되고 싶은 거죠. 한마디로.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작년인가 재작년이죠. 재작년 여름에 정의화 의장은 테러 방지법을 국가 비상사태라는 핑계를 말도 안 대면서 되는, 했어요. 예. 그때 여름에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국가 비상사태 정도. 물론이죠. 그게 나쁜 선례라고 이제 생각해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이 생각을 지킬지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권성동 법사위원장 좀 더 낮은 단계에서 법사위는 만장일치로 이때까지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게 관례다. 그래서 지금 여당이 반대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로 이게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결단을 내릴 수도 있는 건데 이분이 이걸 안 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바른정당 내에서 답답해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저 같은 사람이 많이 답답해하죠. 네. 바른정당이 공을 가져갈 수 있는데. 네. 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오히려 바른정당이 이제 타겟이 돼서 비난을 받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정세현 의장이 가장 심한 압박을 받고 있고요. 그게 그다음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건데 네. 일부 이제 바른정당에 대해서 공격하는 분들은 너네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때문만은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한 거예요. 과한 예. 비판이지만 예. 그 바른정당 해결할 수 있다. 왜 못하냐고 비난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뭐 이분한테 직접적으로 왜 그러는지 얘기를 들은 건 아니지만 예. 이 권성동 의원이 평소에 보면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검찰 우선이 좀 있어요. 검찰이 해야 된다. 그리고 왜 특검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비상설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별동대로 하느냐. 이거는 검찰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기도 하고 이제 많은 경우에 이렇게 되면 특검이 생기는 걸 검찰은 원치 않을 거려. 특검은 물론 그 특검 안에는 검찰에서 온 검사들도 포함되긴 하지만 네. 검찰은 자기들의 자기들의 스포트라이트 이런 걸 그렇죠. 전부 다 특검이 뺏기니까요. 가져가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 좋아할 사람은 없죠. 예. 네.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자기 친정이죠. 네. 권성동 의원에게 여러 가지 압력이 있지 않냐. 이게 이제 여의도의 해석이에요. 여의도에서는 음. 검찰 고위 관계자들이 공을 다 가져가면 어떡해. 검찰도 좀 이렇게 먹고 비친하게 살자. 해줘야지. 예. 진작에 잘하든지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 영향이 본인의 평소 철학도 그러하고 검찰 출신이라서 그리고 그런 예를 들어서 검찰 고위 관계자 과거에 선후배나 연락 와서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겠네요. 좀 뭐 그렇지 않겠냐.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이거를 바른정당 입장에서 당론에서 뭐 당 차원에서 권성동 법사위원장에게 그건 충분히 알겠는데 바른정당이 이걸 법사위를 통과시켜가지고 우리가 뜰 수 있어. 이렇게 설득하거나 압박할 수는 없나요? 사실 이제 당론이라는 걸 정하기는 좀 적절치는 않지만 네. 지금 이제 다들 개인적으로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많이 얘기들 하고 있어요. 권성동 위원장에게. 저만 해도 몇 번. 왜냐하면은 본인의 철학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당이 죽게 생겼잖아요 지금. 지지율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저는 당도 당이지만 나라가 이래 갖고 되냐 하는 생각이에요. 나라 이전에 당부터 걱정해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나라보다 당이 더 문제가 빨리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2주 후에 당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바른정당 얘기를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저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네. 바른정당이 충분히 자기 존재감을 가지고 치고 나갈 수 있는 정국이 분명한데 이 정국을 왜 이렇게 못 살릴까 싶어가지고.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홍해바다 가르듯이 그냥 네. 이렇게 쫙 갈라놨잖아요. 이 탄핵 정국이. 예. 촛불과 태극기로 대변되는 양대 세력이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분들이 많이 나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도가 설당이 없어지고 양쪽에서 거의 빨아들이고 있지 않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단순화시키면 좋긴 한데 실제로는 그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여전히 3개월째 8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80%의 바른정당에 속해 있어요. 이게 반으로 딱 갈라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80% 국민들 중에는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80%가 진보가 아니니까 보수도 절반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땡길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돼 있는데 바른정당이 예를 들어서 아주 선명할 때, 뭐 18세
그 투표 선거권 인하하자 할 때 처음에 갈듯하다 확 들이올랐어요. 스텝이 꼬인 건 인정해요. 그건 저는 잘못했다고 와서 당에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 지지율 확 떨어졌어요.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탄핵이 인용이 이제 된다면 1등 공신은 사실 바른정당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아니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을 때 다들 사실 야당도 많이 네. 그때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당까지 깨면서까지 했단 치고 말이죠. 나와가지고 정치 생명을 걸고 탈당해가면서까지 탄핵을 주도했고 그거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또 문제가 이제 생겼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대리인단들이 막말을 하고 네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궤변들을 네. 늘어놓고 할 때 우리는 탄핵이 기각이 되면 전부 의원 배치 떼고 의원직 사퇴하겠다. 네. 사실 이런 당은 저희 밖에 없거든요. 그건 압박은 안 될 거예요. 압박은 안 되는데 그 정도 각오인데 그러면 더더욱이 이럴 때 확 치고 나가지고 선명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제가 보기에는 중간쯤에 있는 성향 분들 중에 여전히 진보 진영한테 정권을 맡기는 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른정당을 확 몰릴 수 있는데 바른정당이 밀어낸 거예요. 그분들 가는 길을. 밀어냈다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 갈까 하는데 오지 마! 저희가 이제 마음을 잘 얻질 못한 건 사실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지도부가 뭘까요? 사실 이럴 때 다들 개성이 강한 분들이 모여있잖아요. 특히나 보수 정치인들 중에 가장 개성이 강한 분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혼자 독고다이로 네. 공천 잘리고도 살아남고 다 이런 사람들이니까. 실력도 있고 네. 목소리도 강하고 개성도 강해서 누가 지시하면 그거 싫어하고 그런 분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굉장히 어렵긴 하겠죠. 이럴 때일수록 그래도 30명밖에 안 되니까 이럴 때일수록 이거는 우리가 단일한 목소리를 내줘야 우리 존재감을 살 수 있다 하고 확 치고 나가는 지도부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하고 저는 이번에 이제 제일 그 지도부라 하면 여기서 누굴 당 대표님, 원내대표님이 이제 지도부로 불리죠. 예. 근데 이번에 그중에 황교안 탄핵에 대해서도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 제가 이거 보고 기겁을 해가지고 예. 왜냐하면 아침에 우리가 9시에 최고위원 회의를 하고 10시쯤 끝나서 각자 이제 자기 일로 돌아갔는데 불과 몇 시간 후에 이게 당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가 된 거예요. 아, 최고위원 회의가 거치지 않고요? 예. 최고위원 회의할 때는 이제 그런 게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전 너무 놀라가지고 이 정도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려면 그래도 최고위를 비상소집을 하든지 했으면 좋지 않냐 했더니 뭐 급해서 그랬다라는 게 이제 답변이긴 한데 아니 그래도 이런 걸 정하려면 최고위원 정도는 모여서 의견을 들어야죠. 근데 어쨌든 그랬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판사 출신들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좀 약간 맹꽁이 같아요. 자기 당의 지도부를 맹꽁이 특히 맹꽁이가 누굽니까? 있어요. 하여튼 그래갖고는 뭐라 그래야 되냐면 너무 이렇게 법의 자꾸 해석에 그냥 매달리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탄핵을 제가 아니 왜 한교안 탄핵을 왜 불참합니까 하고 이제 따졌더니 들어오는 답이 이거는 법적으로 자기 재량권에 해당하는 재량권을 행사한 거라 이거는 불법이라고 탄핵이 인용이 될 수가 없다. 인용이 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면 바른정당이 아니지 않냐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도덕교과서 같은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그럼 맹꽁이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판사 출신이신데. 제가 하여튼 맹꽁이가 누군지는 다 말하는 거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당 대표와 원내대표 분들이 너무 착하다. 그리고 또 맹꽁이 같다. 그 법조인 출신이라서 그런지 판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너무 이렇게 법조문에 매달린다. 여기 세 가지를 합치면 주호영 원내대표. 해석은 잘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정병국 대표는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병국 대표님 너무 마음이 약하고 네. 마음이 좋으세요. 그거를 정치적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우유부단한 겁니까? 우리 진행자께 권한을 드릴게요. 네. 그럼 해석하실 수 있는. 1번 우유부단. 2번 매우 우유부단. 저는 사지선다 정도는 돼야 돼요. 3번 철저히 우유부단. 아니 근데 그게 이제 부드럽다가 어떨 때는 굉장히 우유부단하다고 비칠 수 있잖아요. 혹은 그 정치적으로 우유부단하면 굉장히 치명적이 되기도 하잖아요. 부드럽고 이제 포용하고 이런 게 좋은 장점도 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탄핵 정국에는 그러니까요. 그게 자칫 잘못하면 생직사인데. 어떻게 보면 팀이하다 또는 뭐 너는 왜 왔다 갔다 하냐 이렇게 이제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거든요. 팀이 왔다 갔다. 네. 거기도 좋네요. 팀이 하다로 하죠. 그러면. 이거 표준어 맞나요? 다 알아듣긴 합니다. 자 그러면 한 분은 맹꽁이 한 분은 팀이 하다로 결정하겠고
정운찬 전 총리는 여기 바른정당 들어갑니까? 국민의당 들어가실 것처럼 저희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다가 아직도 안 들어가요. 국민의당이 약간 좀 박지원 대표였나요? 얼마 전에 약간 제가 박대하는 그런 뉴스 듯한 느낌, 봤는데 예. 표현이 좀 상당히 좀 불편하시겠다. 제가 이런 개문발차. 네, 예. 개문발차. 예, 문 연차 가버린다. 예. 자꾸 안 들어오면 이런. 근데 그런 거는 조금 좀 불편하실 것 같긴 한데 저희는 바른정당에 들어오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접촉이 있긴 있고요. 누군가 하고 있겠죠. 하고 있죠. 자, 저희가 20초밖에 안 남았는데 네. 유승민 의원이 왜 꼭 20초 남겨놓고 중요한 질문하세요? 아니, 중요한 질문이 아니고요. 예. 섭외 좀 해주세요. 유승민 의원이 저녁 방송만 나가시고 예. 저희 아침 방송을 안 나와서요. 아침에 못 일어나시나? 누구처럼? 근데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제가 광고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제가 섭외 지금부터 앞장설게요. 저희가 보통 안내 나가는 시간인데 제가 직권으로 아니 지금 말고 네. 풀로 한 아니, 번을 달라고요. 일단 1분 요약본을 한번 해보세요. 대통령 되시면 이분만큼 나라를 잘 끌고 갈 준비된 사람이 없습니다. 전문성뿐만이 아니라 균형 감각, 그다음에 국민들 중도에 딱 맞춰져 있는 그분의 이념 좌표. 네. 아 그렇게 네. 세 가지밖에 없네요.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아니 근데 저도 유승민 의원의 뭐 발언이나 또는 인터뷰를 보면서 괜찮다. 대화가 되는 보수다. 이렇게 생각이 왔거든요. 근데 한 가지 이 정국에서 지금 정국에서 안타깝다 아쉬운 건 뭐냐면 이 TK 정서가 본인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거하고 좀 다르죠. 예, TK 정서가 요구하는 바를 당연히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수용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전국구 정치인으로 커야 되는데 그죠? 전국구 정치인 전국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행보 중에 보면 이거는 TK 정서에 발목 낀 결정들이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뭐 보수 단체와의 단일 보수 보수 보수가 아니라 후보단이라 보수 후보 단일화 같은 것도 단일화는 새누리당, 자유당과 합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 그 하더라도. 후보보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네. 섭외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진짜 한번 주셔야지 섭외하는데. 같이 나오시든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 저는 김호준이고요. 특검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박영수 특검팀이 수사 활동을 마무리했죠.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출범할 때만 해도 과거 특검들처럼 요란하다가 결국 빈수레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많이 했는데 의원님도 그런 걱정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워낙 과거 특검들이 그랬으니까요. 예, 근데 이번은 이제 조금 뒤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면 예, 특검이 수사를 할 만한 여지가 있었던 게 과거 특검 사건들은 일반 검찰에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수사를 한 상태에서 수사가 종료되고 특검으로 넘어왔었는데요. 예, 이번 사건은 일반 검찰이 사실상 사건을 접수하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다가 나중에 국민 여론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일부 수사를 시작한 상태에서 특검이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수사를 할 만한 대상도 많았고 또 수사를 할 만한 여지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같은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그런 조건도 어쨌든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다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 설명은 특검에서.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 검찰은 초창기에 이제 이 고발장을 접수하고 한 달 동안 압수수색영장도 발부를 안 받았거든요. 그때 검사 2명 배치했다고 좀 처음에 들었던 것 같은데. 형사 8부에 검사 2명을 초기에 배치했다가 나중에 3명으로 늘었고 예. 사실은 그 최순실 씨가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때 최순실 씨 체포도 안 했고 들어와서 뭐 이것저것 재산 정리라든지 증거 인멸할 시간까지 주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사 8부에 2명 배치했다는 게 검찰 출신이 보기에는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이 사건을 형사 8부에 배정하고 검사를 2명 배치했다는 게.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검찰이 수사를 안 하겠다고 사실상 밖으로 얘기한 거나 진배 없는 그런 분위기였죠. 검찰총장이 이 이게- 수사 안에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죠.
예, 그게 정상적으로 수사 의지가 있다면 사실은 특수부로 바로 배정이 됐어야 되고요. 예. 이만큼 큰 어떤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면 특수부 부서 2개 내지 3개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입을 하겠다고 곧바로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압수수색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특수부가 아니라 일반 형사부로 배당이 됐고 그것도 검사 2명. 그리고 나서도 아무런 수사를 한 달 동안 하지 않았다. 예. 이런 부분은 초창기에는 수사 의지가 전혀 없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전혀 완전 100% 없는 거죠. 사실 그때는 대통령도 살아 있었고 소위 이제 우병호 라인도 살아 있었으니까. 그렇죠. 예. 저희도 우병우 씨가 아마 지금 기억해 보면 10월 25일 정도 해서 아마 사직 퇴임 처리가 됐었는데 예. 우병우 씨 사직한 이후부터 수사가 좀 굴러가기 시작했고요. 사직 이전까지는 수사가 거의 안 굴러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수사 진행 과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못하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민정수석이. 그렇죠. 수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병우 수석이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예. 또 수사 진행이 못 되도록 이런저런 압력을 많이 넣었겠죠. 자, 그런데 지금 특검은 그 검찰의 그 불과 6개월 전에 행보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결과를 내놨는데 우선 특별히 칭찬해주고 싶은 검찰 출신으로서 야 이것은 정말 잘했다 칭찬해주고 싶은 대목부터 얘기해 주십시오. 가장 잘한 게 이제 문학의 블랙리스트 수사죠. 아 그게 예. 그렇습니까? 그 김기춘, 조윤선 이분들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버티는지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사실은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묘하게 이 상황 해석을 달리하는 어떤 멘트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빠져나갔죠 사실상. 예. 예, 김기춘 실장 얘기에 따르면 그거는 이 김영한 수석이 자기 독자적으로 해석한 자기 머릿속의 생각을 기재해 놓은 것이지 자신들이 지시하거나 아니면 청와대 회의 때 얘기된 내용은 전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검도 수사하기 만만치 않았을 텐데.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어쨌든 김기춘, 조윤선, 신동철, 김종덕 장관, 정관주 차관 구속된 사람만 해도 벌써 5명 구속이 됐으니까 예. 거의 그 점과 관련해서는 완벽하게 수사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검찰 출신이니까 좀 보시는 게 다르군 하군요, 확실히. 예, 예. 일반인들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얘기를 하는데. 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사실은 저는 조금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삼성이 그만큼 대한민국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힘과 권력의 크기가 강하다라고 이제 반증되는 상황인데 첫 번째 영장을 이재용 씨에 대해서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기각의 빌미를 제가 볼 때는 특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포커스를 잘못 잡아서. 아니요, 포커스는 잘 잡았는데 예. 문제는 영장 청구할 때 자세나 태도, 방법론이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재용 씨를 조사하고 영장을 청구하니 많이 하면서 고민을 한 5일 정도 하다가 영장 청구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 5일 고민하는 동안에 대처를 그 했다. 전부터 삼성이 이제 여론전을 전면적으로 펼쳤죠. 그랬죠.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면 삼성이 아작난다는 등 또는 대한민국 경제가 협박이죠. 무게진다는 등, 그때 대국민 협박을 이 기존 언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시간을 벌어져 버렸던 거거든요. 예. 그리고 특검이 5일 동안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자체가 법원의 영장 판사로 하여금 이 기각할 수 있는 어떤 명분과 빌미를 준 측면이 또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만 해도 관련되는 사람에 대해서 바로바로 전원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했는데 이 삼성에 대해서는 최초에는 이재용 씨 한 명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재용 씨하고 최지성 씨, 박상진 씨 두 명에 대해서만 청구를 했는데 블랙리스트의 전례를 본다면 최지성, 장충기, 황성수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동시에 영장 청구가 들어갔으면 실은 이재용 한 명만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한 반절 이상은 구속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법부가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하는 판사 분들도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삼성의 영향권 안에 혹은 여론의 영향권 안에
그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제 사실은 판사 출신은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정확히는 삼성의 영향권 그리고 삼성이 만들어낸 허구의 어떤 잘못된 여론의 영향권 안에 우리 사회 전부가 지금 이렇게 있었다.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부회장 구속을 이끌어낸 거는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기적적인 성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자료를 잘 보강했어도 혹은 말씀하신 대로 여론전에 넘어가지 않고 바로 영장 청구해서 또 기각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에버랜드 전원 사채 사건에서 검찰이 보여줬던 과거의 태도를 생각해 보면 예. 이게 10년을 끌어서 공소시효 마지막 날 기소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것도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네. 그런 어떤 삼성이 우리 사회에 이 금력을 이용해서 우리 사회의 사법 체계를 농락했던 과거 전례와 트라우마를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 전체가 삼성에 대해서 얼만큼 두려움과 어떤 말 못할 어떤 공포감을 갖고 있는가 뼈저리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자, 근데 이제 검찰로 수사가 넘어가게 됐어요. 이게 다시 넘어가는 데 대한 검찰 출신으로서의 우려는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우려 반 기대 반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대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보면. 네. 그래서 전 국민의 여론도 검찰을 이번에는 개혁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강하게 있고 예. 국회 내부에서도 지금 공수처 논의가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제2의 독립된 검찰청을 만들자라는 부분이거든요. 특별수사에 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에 관해서는 검찰의 이제 독점적인 기소권이 이제 흔들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독점적인 수사 기소권이 흔들리다 보니까 검찰은 이 공수처를 막기 위해서 지금 현안이 돼 있는 이런 상태고 이 상황이다 보니까 사건이 넘어가면 검찰 조직 전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뛸 가능성도 있다. 그거는 기대 부분이고요. 우려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 우려 부분은 사실은 우병우 씨 수사도 지금 특검에 의해서도 제대로 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이유가 우병우 씨를 제대로 수사하게 된다면 현재의 검찰 상층부에 대한 수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겠군요. 예. 예, 그래서 파견 검사들 내부에서도 우병우 씨 수사에 대해서는 느낌이 여러 가지로 좀 복잡 다양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자신의 상관을 직접 수사해야 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검찰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그런 우려가 훨씬 더 강력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예. 어느 쪽 힘이 더 셀 거라고 보십니까? 둘 다 있을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근데 이제 우병우 씨 수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는 부분 재벌 수사라든지 비선 진료 또 박근혜 대통령의 여죄 수사 요 두 가지가 각각의 입장이 달라지는 거죠. 검찰 내부에 대한 사정 부분은 이러나 저러나 동력이 약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든지 기타 재벌 수사 또 비선 진료 관련된 수사 이런 부분은 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특검법이 뭐 관련해서 인지된 수사 이런 식의 제약을 했기 때문에 우병우 씨 관련 수사도 제약이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검찰 수뇌부하고 연관성이 없다 하더라도 근데 검찰로 돌아가면 그런 제약이 없으니까 검찰 수뇌부하고 관련 없는 개인 비리나 이런 쪽으로 수사 방향을 틀어서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죠? 가능하기는 한데 어쨌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수사할 여지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은 우병우 씨라든지 검찰 수뇌부 수사를 맨 첫 번째 수사 대상 과제로 하지 않을 것이다. 삼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사의 대상 서열이 밀릴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이제 그 특검 관련 뉴스를 듣다 보면 공소유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근데 이 공소유지가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일반인들한테는. 이게 왜 중요하다는 거지? 왜 자꾸 마지막 브리핑에서도 공소유지 하는 건가? 공소유지를 좀 설명해 주시고 이게 왜 중요한지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특검 조사실 안에서 수집한 증거 자료 또 그 안에서 조사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진술 내용들 이런 것들이 조서라든지 녹음 녹화 파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걸 이제 법정에 제출하면 대부분의 피의자들이나 증인들이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거 그때 당시에 검사님이 저에 대해서 은근히 협박을 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압적인 분위기 하에서. 예. 그 최순실 씨 특검 조사받으러 가면서 여기는 민주특검이 아닙니다라고 외쳤던 거 기억하시죠? 네. 예, 그런 행태들이나 이 국민을 속여먹는 이런 어떤 자세들이 법정에서는 수없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서 이런 증거 자료를 수집했고 이 증거 자료가 올바르다라는 점을 특검의 이 공소 유지를 하는 검사가 법정의 판사에게 정확히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무죄 판결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수사를 했던 사람이야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안 했던 검사가 공소 유지를 위해서 들어가면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던 부분을 가지고 증거자료 제출을 하고 증인신문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어렵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파견검사들 본인이 공소 유지까지 같이 하는 것이 유죄 입증에 훨씬 효과적이고 유리하죠. 그게 이제 공소 유지고. 그러니까 죄가 있다고 했는데 죄가 있다는 걸 끝까지 입증해내야 하는 게 이제 공소유지인 거죠. 그렇습니다.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야 유죄지 특검이 아무리 기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오면 그렇죠. 그 사람들은 나 무죄 받았으니까 억울하게 재판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그게 본인이 억울하게 기소를 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보면. 혹은 뭐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데 담당 검사가 뭐 인사이동을 해가지고 없어져 버렸다든가 이렇게 약해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공소유지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면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이번에는 특검 팀이 해체되니까 이렇게 되면 수사했던 사람들이 다 뿔뿔 흩어져서 공소유지가 어려울 수 있으니 이걸 굉장히 신경 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특검이 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특검이 전면적으로 해체되는 것은 아니고요. 특검법을 보면 특검의 이 본질적인 직무 범위 중에 하나가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가 해당된다라고 6조 1항 1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조에 보면은 이 공소유지라고 하는 이 직무 범위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검사 파견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박영수 특검이 법무부나 대검찰청에 이 파견된 검사 중에 아마 일정 인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파견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특검법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 이후에 겸직을 할 수 없는데 그분들이. 근데 이제 보수도 제대로 책정돼 있지 않고 해서 개인적인 희생도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는 저희 이제 국회에서 이제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국가의 예비비에서 공소유지가 완벽하게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끝나는 시점까지 국가의 예비비에서 특검에 대한 비용 지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국회 법사위에서 예산 지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챙겨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특검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수사 기능만 종료가 됐고 특검은 어쨌든 법률적으로 여전히 살아있다. 공소유지 범위 내에서는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이 특검에 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에게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자, 4대 천왕 양지열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대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나머지 3대는 잊어버렸죠 이제. 잊어버렸어요? 오늘 나와서 하신 것 같아요.
아니 뭐 까치발인데.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까지 굳이 이따가 집에 들어갔다가 네. 다시 세수를 할 거고요. 아 그래요? 네. 집에 못 들어가셨어요? 아니 뭐 네. 오른쪽 그 휴일인데. 오른쪽 후드 부분이 지금 아니 저한테 뭐 머리 스타일 가지고 저한테 뭐라 그럴 입장은 아니잖아요. 지금 뭐 입고 반팔 입고 티셔츠인지 네인지 잘 모르는 구별이 안 가는 그런 패션을 하고 있으면 저는 몸이 열이 많아가지고. 아 열이 많아서 예. 예. 저희 집에서는 벌써 에어컨을 틀고 있어요. 제 방에서 가끔 여기 아, 몸이 열이 많아. 아 근데 종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예. 보통은 그 종편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아무래도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예. 패널들도 그리고 발언들도 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발언이고. 가감들이 있죠. 양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양념은 아니고 양념 저도 변호사입니다. 해야 할 일은 있어요. 근데 아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적인 편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이 종편들이 또 이제 광화문 인근에 많이 있잖아요. 예. 요즘 그 토요일이나 이럴 때 집회가 있을 때면 그렇게 보수적인 걸로 분류된 그런 분들마저도 이 태극기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다니시더라고요. 실제로 그 정도로 극단적인 발언을 하지 그- 않으면은 예, 그분들조차 예, 근처에 갔다가 적어도 쫓아오는 분들이 있어서 도망을 왔다라는 그런 증언들까지 있어요. 아니 저도 이제 그 집회 갈 때 높은 데가 올라가서 한 번씩 보거든요. 그 뭐랄까요 대열 어떤 진영 하객지니까 뭐 이런 거 보려고. 네. 근데 태극 저는 이제 친박 집회라고 하는데 친박 집회라는 게 더 맞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 친박 집회를 보면 참 재밌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7시 이제 본 집회다. 그러면 한 3시 4시에 오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좌우로 정렬. 저로 정렬. 예, 좌우로 이렇게 팔을 벌려 서로 닿지 않는 앞뒤 아. 간격과 좌우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쫙 퍼져요. 처음에는 왜 저러시나 했어요. 그게 사람이 많아 보입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이건 참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조직적이다. 누가 발상을 했을까요? 그리고 근데 저도- 그걸 또 잘 들어요. 다들 그 얘기를 들은 거죠. 쫙 그렇게 높은 데서 보지 않으면 그게 안 보이거든요. 앞뒤 좌우 간격을 맞춰서 쭉 서요. 그래서 사진은 그 높은 데에서 위에서 찍기도- 찍으니까. 예, 그 사람 눈높이 찍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조금 위에서 찍거나 그러면 굉장히 많아 보여요. 물론 뭐 본 집회 시간이 되면 전국에서 온 분들이 모여서 그 중앙 시청 광장은 꽉 차요 분명히. 아니 그런데 지금 이 지적을 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집회를 저도 근처에서 몇 번 봤거든요. 예. 가면 뭔가 이쪽에 촛불 집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고 사람들도 예. 와 정말 중구난방이에요. 통제는 안 되죠. 통제가 안 되죠. 예. 각자 자유롭게들 오고 왔다 갔다 하고. 연령대도 그렇고 나와 있는 분들도 그렇고 또 각 정당이나 아니면 뭐 어떤 뭐 세력에서 조직에서 나온 예. 분들도 있어도 따로 온갖 사람들이 다 얘기를 섞여 하고 있어요. 있잖아요. 온갖 사람들이 평소에 다 섞여 못했던 얘기들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저쪽을 가면 정말 무서워요 약간은. 그러니까 무섭죠. 위에서 뭔가 조직된 거에서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고 단상에 올라가서 얘기하는 사람들 말고는 그 사람들이 소리치라 그러면 소리 지르고 있고 안 그러면은 그때로 막 주장이 없어요, 거기서. 그냥 멍하게 있어요. 주장이 없고. 그러다가 위에서 태극기 누구 한번 막 흔들면 또 소리 한번 지르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그런 데서 나오는 얘기들이 요즘 너무 무서우니까. 거기에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오거든요. 아 외국인 노동자들 저는 네. 그건 못 봤는데 그분들 한국말도 못해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분들은 어떻게 온 거야? 그래서 이제 동원됐다는 의심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 동원됐다고 말할 하는 수는 건 아니고. 없어요. 근데 분명히 동원 세력이 있는 것만은 거의 그건 뭐 분명- 확실해 보이는데 그건 분명해요. 그만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또 한 가지 얘기 드릴게요. 또 외국인 노동자도 있지만 그 옷 깃에 태그가 여전히 붙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주시 시간에 뭐냐면 그 집회가 있는 곳에 근방에 가면요 옷집들이 하는 하소연이에요. 그 나이 지긋한 분들이 네. 들어오셔가지고 행색으로 보고 굉장히 그 안정적인 주거 활동을 하지 주거 생활을 못하는 분이 아닌가 싶은. 그런데 돈을 현금을 내고 사요. 아, 그 자리에서 그런데 집회가 끝난 다음에 반품을 합니다. 그래서 태그를 못 떼는 거예요. 아니 그건 업무 방해지. 하지만 어쨌든 제 말은 뭐냐면 그런 정도의 일까지 벌어지고 그러니까 있다. 그게 이제 주기적으로 벌어진다고 하니 한 번이 아니라 아니, 그리고 저기 그 박원순 시장까지도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한 게
바로 시청 옆에 서울 도서관 옛날 시청 자리 네.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술 드시고 또 소리 지르고 하는 바람에 도서관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에서 그리고 거기 이제 그 가관분들 있잖아요. 시청. 그래서 제가 물어본 적도 있어요. 저거 다 허가 받은 거냐고. 천막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집회를 위해서. 다 불법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근데 발언도 그렇지만. 집회나 표현의 자유 이런 걸 늘기에는 집회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어떤 의사표시를 하는 건데 동원된 정치적 의사표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본인의 의지가 아닌 한은. 게다가 거기서 저는 이제 나오는 형평성을 또 말하고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무슨 그 집회 과격성 발언들이 점점 무서워지잖아요. 뭐 뒤통수를 야구방망이로 몽둥이 들고 나오잖아요. 정말로 대놓고. 그 뒤통수를 야구방망이로 친다고 하는 게시물이 올라오고 그 다음날 그 박영수 특검 집 앞에 다 몰려가고 진짜 방망이를 들고 와서 휘두르면서 소리를 지르고 군복 입고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사진 불태우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죄를 물을 수 없다라고 경찰청장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구별을 못해서 그러는 건지 의지가 없는 것 같은 게 사실은 이거는 단순하게 왜 우리도 인정할 거는 그런 게 있습니다. 촛불 집회에도 과격한 정도의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걸 있는 그대로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무서워 보이는 게 있지만 네. 근데 왜 우리가 이게 정확히 법으로 이 말은 된다 안 된다를 정하지 못하더라도 나오는 상황이라는 게 있고 네. 또 그 뉘앙스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는 봤을 때 양상이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실제 협박이라고 한 거,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딱 그거죠. 박영수 특검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 정도면 정말 무섭다라고 느낄 만한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요 말 자체만 글자가 들어놓고 무서운 얘기지만 저게 실행 가능성도 별로 없고, 네.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는 얘기라는 건 다른데 그거를 똑같이 보는 것 같아요. 경찰에서. 그 의도적으로 똑같이 보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 경찰 사법당국이 이것도 훨씬 경미한 사안으로 훨씬 더 경미한 사안으로 많은 사람을 구속하거나 혹은 많은 사람을 처벌한 경우가 있거든요. 뭐 유인물 뿌렸는데 그렇죠. 대통령 얼굴이 이제 들어간 유인물이에요. 그러면 처벌할 규정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뿌리기 위해서 좀 높은 데 올라갔단 말이죠. 그 건물 건조물 침입죄, 침입죄, 교통방해죄 그거 뿌려가지고. 네. 그렇게 억지로라도 죄를 삼으려면 얼마든지 굉장히 창조적인 법리였고. 건조물 침입죄로 그분 그래서 끌려다니면서 계속 수사받았어요.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그렇게 창조적인 법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드린 협박죄를 적용을 하려면 게다가 집 주소 나오죠. 어. 동 나오죠. 호수 나와요. 아니 이게 그렇게 복잡한 거 따져볼 필요 없이 박영수 특검이 신변 보호 요청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틀 정도 걸리긴 했지만 경찰이 받아들였어요. 그럼 예. 경찰이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심각하게 경찰이 받아들였다는 보기에도 이건 문제가 있다. 실을 보호를 해줘야겠다 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협박을 한 사람은 수사를 안 하겠다. 조회가 안 될 것 같다. 이게 스스로도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게다가 이제 저 문재인 전 대표 뭐 협박한 사람은 검거했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한 그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여러 사람이 있었을 수 근데 있는데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뭐 정말로 아주 구체적인 범죄 계획이랄 수준의 어떤 것들이 네네. 떠돌았었고 거기에 뭐 또 실행하는데 사람들 모은다 이런 얘기들까지 들렸었고 그거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정도까지 구체적이면 사실 살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예비나 음모 정도도 처벌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수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발언을 해서 많은 국민이 불안을 느끼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제 대테러 방지법이라는 걸 싫어해요. 결석 통과도 됐고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국정원을 위한 법이고. 법안이라고 했었죠. 근데 대테러 방지법을 아침에 오다가 보니까 이게 국가의 어떤 권한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해하거나 또는 상해하거나 그런 협박을 하는 것 자체를 테러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다 테러네 그러면. 테러잖아요 지금 상황이. 다음 시간에 예. 대테러 방지법 법안을 그대로 들고 와서 읽으면서 자세히 얘기해보죠. 예. 근데 이게 사람들한테 심리적 압박을 주는 거예요, 실제. 아니 오늘 예. 저 사실은 광화문에서 중계 방송을 해야 되는데 현장 생방송을 예. 중계 방송을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라니까. 벌써 그만큼 심리적 영향을 받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걱정이 되지. 특히 공직사회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런 짓도 저런 짓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지 하게 만드는 심리적 압박이 되고요. 그리고 집회를 나가려고 한 분들도 특히 부모님들 같은 경우 우리 아이들 가서 다치는 거 아닌가 이런 심리적 압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법관들도 실제 경호원들 붙었잖아요. 붙었죠. 왜냐면 집에 못 들어가신다는 걱정도 이경희 하시는데. 재판관 같은 경우에 자기가 어느
그 미용실 간다까지 나오는데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일반인은. 그걸 그러니까 그래서 조직적인 어떤 것이 있지 않느냐라는 상황이 그래서 기관의 사찰 정보가 빠져나간 게 아니냐 생각하는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대테러 방지법이라도 싫은 법이지만 끌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그 전에 폭처법상의 집단협박죄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폭처법의 집단협박죄가 폭처법이 뭔지를 말씀해 주셔야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네. 위반이고. 그래도 폭처법 변호사라는 걸 지금 자기가 지금 순간적으로 발생한 거죠. 참 하여튼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굉장히 네. 구체적으로 사람에게 공포감이 들 만한 어떤 행위를 했었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막연하게 그냥 욕설로 어떤 감정적으로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변보호 요청을 직접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집회 현장에서 사람들 맞은 경우도 있었어요. 실제도 맞았죠. 이거는 폭행이 명확하게 이뤄진 거고 그러면 그렇게 다 다쳐가지고 실제 뭐 피를 피를 옮긴 뒤에 그러니까 야, 말이에요. 나설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이걸 막아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그 이철성 경찰청장이 이 소위 이제 친박 집회를 수사하거나 하는 데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게 명백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니 의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강력히 추정합니다. 의지가 없어 보여요. 수사할 네. 상황이 아니라고까지 했는데 뭐 백석 테러라는 말도 참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맞지 하여튼 그게 왜 백석이야 우익 테러가 그런데 예. 이런 것들이 바로 방치했을 때 바로 백석 테러로 이어지는 거고 그 조짐들이 나오고 있고 인터넷 게시판들 곳곳에서 구체적인 어떤 모의들이 이루어지는 정황들도 보이고 있고 실행에 옮겼던 사람들도 있었고 개인적인 어떤 이유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아예 직접적으로 내가 그거를 책임지겠다고 나섰던 사람들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이게 사회적인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테러라니까. 테러 네. 비유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단속하고 사람들한테 경고하고 혹은 많이 나간 사람들한테는 법적 처벌을 물어야 되는데 경찰의 역할이 두 개예요. 범죄가 일어난 다음에 사법 처리를 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공공 질서 유지라고 하는 게 더 큽니다. 경찰은. 그렇기 때문에 경찰 내는 교통경찰도 있는 거고 뭔가 실행에 옮기기 전에 미리 막아야 되는 역할도 있는 거예요. 자, 경찰이라면 친박 집회에서는 더 세게 나가는 거죠. 괜찮단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기사부터가 잘못돼 있었어요. 그런 사실. 시그널이거든요. 그 기사의 발언을 잘못 내보냈어요. 이철성 청장이. 이철성 청장을 탄핵해야 되는데 이게 방법이 없네요. 당장은 제가 보기엔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황교안 조금 더 대행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야죠. 황교안 대행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황교안 대행도 공안검사 출신이잖아요. 공공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 제 말이 그 뭐 말입니다. 하고 계신 거야 지금. 공공의 안전을 굉장히 그 대중 집회를 통해서 압박하고 있거든요. 평생을 그걸 위해서 몸바쳤다고 법무부 장관까지 하시고 지금 오늘 권한대행까지 하고 계신데. 자, 지금까지 까치집을 하고 나온 까치집 아니고 참 내복 입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양지열 변호사였고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 대테러 방지법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다 정해 버리자고요. 자, 까치집 양지열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불친절한 AS 특검팀에 대한 응원 문자가 정말 많습니다. 특검팀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렇죠. 이 특검팀이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었느냐. 자, 특검이 예산 문제가 있다면 저는 계좌를 열어 후원금을 보낼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많고요. 그리고 오늘 휴일인데 뉴스공장 중독되신 분들이 또 문자를 좀 하셨네요. 일본 출장 중인 김범중입니다. 매일 이 방송을 듣고 있을 아내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런 안부는 직접 전하세요. 방송을 통해서 안부를 전하신 김범중 씨. 이게 보통 이게 이제 음악 방송이나 이럴 때 사연 보내고 이런 것도 시사 방송에 지금 아내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예. 직접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늦잠 좀 자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뉴스공장 듣는다고 7시에 저를 깨웁니다. 뉴스공장 알게 된 이후로 운전을 천천히 하게 되었습니다. 7시 10분이면 꼭 차에 오릅니다. 7시 5분에 김어준 생각을 일부러 놓치는 겁니까? 기분 나쁘네요. 네. 자, 불친절한 에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학 팟캐스트 분야를 사실상 연분이죠. 네. 원종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왜 이래요? 갑자기 목이 쉬었네요. 예.
자, 오늘은 이게 굉장히 힘든 한 두 달이었어요. 네. 원래 이제 정통과학을 우리가 얘기하다 외계인 뭐 이런 얘기하다 갑자기 이제 탄핵 종목이 들어가면서 이제 과학과 시세를 접목하기 시작해가지고 네, 이제 좀 약간 지양하려고요. 네, 좀 밑천도 떨어지고, 밑천 떨어지고 큰 사건 나기 전까지는 예, 뭔가 확 감이 오는 거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이야기요? 네, 지금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뭐 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네. 서양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는데 와중에 뭐 실수도 벌어지고 여러 가지 지금 잘 예민한 모르는 얘기를 외워서 하다 보니 뭐 그런 것도 그러니까요. 있고. 네. 그런데 근데 대통령을 하려는 사람이라면 사실 과학 기술에 대한 소양이 있는지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아 좋아요. 대선 후보의 과학 소양 혹은 정책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가 근데 앞에 이제 까치집 양 변호사가 좀 길게 해가지고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스피디하게 진행해 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대통령 하려는데 과학 관련된 검증이 왜 필요하냐 네, 필요하죠. 물어본다면 일단 이유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 기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사고방식 자체가 좀 합리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꼴통 과학자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합리성에 익숙한 사람들은 좀 누구처럼 주먹구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이제 전제하고. 전제하고 네. 두 번째는 과학기술 자체 발전하고 관련돼 있는데요. 과학기술계와 정책, 교육 같은 이제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 대통령이 이런 거에 아무 감도 없으면 결국은 그릇된 판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고 이거는 과학기술계뿐만 아니고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잘못된 방향으로 쓰이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돈의 것이죠. 논리에 따라간다든가 아니면 그냥 공무원의 논리에 따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지난 두 번의 대통령이 과학적 소양이 모자라서 사고를 많이 치셨어요. 예를 들자면요. 일단 4대강. 네. 이거 생태계와 생물학에 대해 인식이 좀 있었으면 감히 버릴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대신 이제 이분은 이제 토목학에 대한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토목학과 금융학에 대한 네. 지식이 높으셔가지고 예. 그런 부분도 이제 과학과 밸런스를 맞췄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또 와중에 정부 기조는 또 녹색 성장이었습니다. 이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인지 부조화 상태에 놓이는 거죠. 그걸 아예 이제 모르고 계신. 4대강은 정말 이건 두고두고 네. 100년 200년 지나도 이게 비판받을 거예요. 그때 이랬다고 그때 망가졌다고. 그렇죠. 우리 옛날에 무슨 사색당파 이런 얘기 하듯이 예전에 굴욕으로 네. 근데 사대강이라는 정책이 있었다고. 말도 안 되는. 고유명사화돼서. 예.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때 23조 원을 썼잖아요. 네. 이걸 만약 우리가 과학기술에 썼다. 그러면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달 탐사 로켓, 화성 탐사 로켓, 목성 토성 탐사 로켓, 힉스 입자 발견한 그 장치, 그리고 중력파 발견한 장치 등 이거 장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큰 돈이네요. 예, 이런 전 세계의 위대한 로켓, 훌륭한 로켓들과 위대한 과학 장비 엄청난 막 20km씩 되고 길이가 예. 이런 걸 다 만들 수 있는 돈을 다 여기다 쏟아부은 거죠. 그리고 나서 좋아진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좋아지기는커녕 아시다시피 뭐 이번에 그 돈 다 어디로 갔을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 진짜 어떻게 좀 예. 알아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아무튼 과학연구기술개발에 돈 많이 들지만 4대강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이 피 같은 세금 아까운 거 그리고 또 로봇 물고기 있었잖아요. 로봇 물고기. 예. 이것도 이제 공학 이런데 소양 좀 있는 사람이면 말이 되는 건지 아닌지 금방 눈치챌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이번 정권도 그렇죠. 우리 창조경제 로봇 했잖아요. 물고기 어떻게 됐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 원래 이제 그때 각하께서 좀 더 이렇게 잘 해봐라 하고 무리한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잘 만들려고 하다 잘 안 돼가지고 좀 다 없어졌어요. 동작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제대로. 시속 20km가 나야 되는데 시속 뭐 2km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받았어, 그러니까 그 성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네. 했었는데. 예. 저 대표적인 삽질 중에 하나죠. 창조경제. 네. 이게 창조경제. 이것도 과학에 기반한 거라고 했는데 네. 당시나 지금이나 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창조는 맞았어요. 창조적이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요. 최순실 씨가 창조해낸 기법들이 이때까지 우리가 보았던 이 권력형 비리하고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예,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긴 하죠. 어쨌든 뭔지 모르는 것을 추구하고 보는 게 참 비과학적인 사고방식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창조경제의 본질이에요. 뭔지 모르는 걸 일단 추구해보자. 공통점은 그 뒤에 다 돈이 있다니. 그렇습니다. 이권이 개입이 된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과학기술에 대한 좀 정직한 이해가 있었으면
창조경제라는 억지 개념을 안 쓰게 된다. 과정이나 결과도 많이 달랐을 것이다. 지금 그러면 혹시 박근혜 정권의 과학 정책 중에 야 저거는 제대로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혹은 아니면 뭐 없나요? 뭐 기억에 남는 거? 뭐 없죠. 넘어가고요. 그러면 지금 후보들 지금 시간이 네네. 3분밖에 안 남았는데 후보 대표적인 후보들 한 지지율 한 4, 5위 정도까지 주르륵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거 후보의 순위와 상관없이 뭐가 눈에 띕니까? 일단은 과학기술계에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안철수 후보가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검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건데 과학계에서 실제로 후보 검증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학계가 따로? 네네. 이 수백 명의 과학기술인과 과학 관련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ESC라는 법인이 있어요. 저도 이사로 있는데요. 거기 어쩌다 보니.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저도. 본인이 과학에 대해서 뭘 한다고 지금. 큰일이 말이에요. 여기는 과학기술인과 과학 시사과학이나 관련자들이 하면서. 네. 여기서나 그렇지 딴 데서는 촛불을 끌 수 있나 뭐 이런 얘기는 하면서 그거는 광화문을 입으로 덮어야 된다는 얘기. 한국 물리학회에서 나온 얘기고요. 그런데 어쨌든 ESC는 Engineers and Scientists for Change. 우리말로는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인데 엔지니어와 과학자들. 네네. 과학기술인이라고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죠. 이제 과학기술 교육이나 정책 뭐 이런 것들 과학계 비정규직 문제 많거든요. 현안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대선 후보들을 초청해서 토론회를 할 생각이 있다. 그러려고 하는 거죠. 좋네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들도 수십 개를 지금 일단 뽑았어요. 질문 자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신경을 많이 썼죠.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은 안 하려고. 지금 대선 후보 잠재 군두계를 속에서는 정책을 비교할 만큼 구체적인 게 나온 게 없다 아직은. 뭐 한두 마디 하고 있는데 저희가 드리려는 이런 질문들만큼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질문입니까? 진지한 질문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새로운 과학기술의 교육의 실체는 뭐고 어떻게 이루어낼 것이냐. 과학교육 관련된 얘기. 과학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런 거 있고. 아무 그다음에 생각이 없을 텐데 대부분. 연구기관장 선출 시 낙하산 인사를 타파해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모든 분야의 낙하산의 문제인데 특히 과학을 모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에 과학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문제가 되고요. 아니 뭐 모든 분야가 그렇긴 해요. 근데 조금의 연관성은 더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은 전혀 연관성 없는 분들이 와요. 네, 이번에도 좀 가을에 좀 심각한 문제들 좀 있었고요. 그리고 좀 웃기는 질문으로는 뭐 스티븐 호킹 말고 아는 장애인 과학기술자가 있느냐. 야, 그건 정말 어렵네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근데 국내에도 계시고 사실 많거든요. 있죠. 근데 딱히 장애를 가진 과학자라고 따로 기억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사실 이건 장애인의 과학 접근, 과학기술자로서의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인식을 알아보는 질문 중에 있는 거고요. 좀 진짜 어려운 건 뭐 있어요? 진짜 어려운 거는요. 진짜 어려운 것은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대부분 일반론 정도로 넘어갈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희가 열심히 무슨 잘 하겠습니다. 웜홀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할 수는 없잖아요. 상대성 이론을 풀어봐라 이런 질문을 할 수는 없으니까 되게 진지한 질문입니다. 근데 제가 되게 웃기게 본 건 뭐냐면 후보님은 과학 시간에 무엇을 배울 때 과학과 멀어지게 되었나요라고. 당연히 과학과 멀다는 걸 전제한 상태에서 하는 질문이 있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과학계 현실이죠. 토론회 재밌을 것 같고 만약 하게 된다면 저도 불러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질문지를 보낼 거고요. 이제 반응을 좀 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 질문지를 여러분 받으셨을 때 따로 연락 드리게 될 거예요. 저희가 또 언제쯤 해보자고. 근데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아예 무시하는 후보가 있다. 시간이 다 됐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 시간을 빌어서 조남을 공개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압박감을 많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종훈 씨였고요. 오늘은 또 3월 1일이라 휴일이기도 하지만 광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겠군요. 저도 갈 생각이고 고깃집을 잘 드시면 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광장에서 혹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